반갑습니다. 저는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25살 때던 1977년도에 주민교회에 첫 발을 담궜는데 아직까지도 못 빼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교회에 처음 와서 목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78년 3월 1일 날 교회 창립 5주년 기념 강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허병선 목사님이라고 그 빈민운동 하시던 목사님이 그날 초빙 강사로 오셔서 강연을 하시게 돼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신흥 1동 골목에 그 옛날 건물 2층에 한 3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 임대를 해서 교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강연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경찰관들이 막 들이닥치면서 강단에 강연하려고 시작하려고 서 있는 목사님을 끌어가는 겁니다. 경찰서로 연행을 해서 갔다가 저 지방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다가 버리고 왔대요, 경찰들이. 그런 사건을 목격한 것이 처음 제가 주민교회에 와서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이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섭기도 하고 그때는 민주화가 뭔지 정의가 뭔지 이제 막 군대에서 북한 공산당 때려잡자 이런 거에만 세뇌되어 있다가 주민교회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발제문에 정리한 내용들은 우리 주민교회의 창립 초창기의 활동, 말하자면은 그 의료협동 사업이라든지 치료 사업, 김포공항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사건, 이런 초창기 사건만 제가 직접 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1977년 말부터는 제가 거의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녔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그때부터의 역사는 거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초창기 사건을 말고는 거의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발제문에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연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70년대는 주민교회 말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권력과 공안당국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공작들을 많이 했어요. 역사를 보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70년대를 잘 극복하면서 80년대를 맞았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 흔한 탄압 속에서 교회가 운영이 됐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맷집이 생겨서 그때는 이제 싸울 줄도 알고 누구를 잡아가면은 경찰서 앞에 가서 온 교인이 농성하고 시위를 하면서 빨리 풀어내라고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80년대였습니다. 90년대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는 어떻게 저는 정의를 하냐면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성장기로 이렇게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이때는 그 뉴 밀레니엄 시대라고 해서 우리 주민교회에 재건축이 있었고
또 목회자 은퇴와 목회자 멤버 체인지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의 50년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주민교회 30년사를 발간을 했었죠.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발간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많은 교회의 경험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빠진 부분들도 좀 있고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직접 참여했던 것들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발제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략간략하게 좀 뛰어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래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초창기의 내용들을 수도 없이 이양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은 좀 고난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더라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역사 속에 주민교회가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한 주민교회 교인이라면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창립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하동근 원장이 우리 교회가 설립되던 시기에 대한 배경, 성남 광주 대단지 등등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냥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광주 대단지와 무관하지 않은 그런 도시빈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 그 당시에 박영규 목사님이 위원장이실 때 이해학 목사님을 이해학 전도사를 이제 성남으로 보내서 네가 성남으로 가서 성남의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알아보고 그 일을 해라. 해서 이제 오셔서 교회를 설립을 하시고 설립하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휩싸이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시국 사건에 휘말리고 목사님이 감옥 가시고 감옥 가서 15년형까지 군사법정에서 형을 선고받고 다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그러고 나서 또 3.1 구국 사건에 이제 연루되어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교회가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다. 교인들 집까지도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거의 새빵살이 살고 있던 우리 교인들이 그 집에 형사들이 집 주인을 괴롭히니까 집 주인은 이 사람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구나 해서 이 사람을 새빵에서 내쫓는 그런 사건까지 당하면서 초창기에 그런 고난을 겪어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늘 이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중심에 두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냥 저들이 매도한 대로 우리는 그야말로 빨갱이 목사였고 빨갱이 교회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철한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50년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교회는 1973년도에 이제 3월 1일 날 이제 창립이 돼서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주민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선교, 믿음을 토대로 목표 성구와 선교표, 그리고 주민공동체 헌장을 제정하였고, 교회의 자체 운영 법규라고 할 수 있는 정관도 만들고, 주민교회 신앙 고백서와 주민교회 주민공동체 실천 선언문도 만들고, 전형적인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전형적인 한국 교회의 틀이나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주민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노력해온 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교회 그 초창기에 창립되자마자 이제 시작했던 일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건강 문제잖아요. 어디 아파도 마음대로 그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협동회라고 하는 이제 조직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의료협동회를 만들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병원 설립까지 추진을 했었지만 공안당국의 수도 없는 그 핍박과 탄압으로 인해서 병원 설립까지는 못 갔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자기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심어주는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없고, 그래서 그 성남 그 시청에 찾아가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라. 그 당시는 그런 일을 치료사업이라고 했었죠.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이제 하죠. 그런 일들을 따내서 우선이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게 하는 그런 그 활동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초창기에 받았던 그 많은 그 탄압의 내용들은 오늘은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교회의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시국 강연회와 꼴찌 마라톤 대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그 3주년 되던 해부터 아마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매년 3월 1일 교회 창립 기념일에는 우리는 시국 강연회를 열었고, 그리고 신앙 강좌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민 꼴찌 마라톤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국 강연회에는 여기 이제 자료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아주 내노라 하는 인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나라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통일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성남 지역에 관심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른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강연회에 관심을 끌었고요.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는 거의 꼴찌 마라톤이라고 해서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들이, 교인들이 함께 섞어서
조를 짜서 달리다 걷다 달리다 걷다 하면서 세월 없이 하는 그 마라톤 행사였는데, 이때마다 그때그때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서 피켓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해서 그 데모할 때 모양으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 들어오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꼴찌한 사람을 최고 큰 상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걷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온 것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했었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과 그 시국과 관련된 이제 활동이나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신념 이야기, 생념 이야기는 이제 수도 없이 했으니까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상징으로 얘기할 때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김종태 열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김종태 열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종태 열사는 80년,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도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지만 80년 광주 그 민주화운동이 그 당시는 광주 사태라고 했어요. 모든 언론에서 광주 사람들이 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으킨 봉기다. 그래서 광주 사태라고 했고요. 그리고 광주 외곽으로 나가는 모든 언로나 길을 다 차단시켜서 그리고 언론까지도 다 관리를 하면서 광주 시내 외에 있는 다른 국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 김종태 열사가 광주에서 탈출해서 온 어느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의 증언을 듣습니다. 증언을 듣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군인들이 광주 시민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총칼로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청년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확인까지 본인이 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본인 스스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주의 실상을 알려보기도 하고 알렸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촌 내거리에서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산화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 김종태 열사를 이제 파주 기독교 공원 묘지에 안장을 하는데 그것도 경찰들이 방해를 해서 어렵게 투쟁하면서 안장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묘비를 세워놨는데 상우제 때 가보니까 어느새 묘비까지 탈취해가서 또 경찰들하고 싸워서 어디에다가 갖다가 파묻어 놓은 거를 다시 찾아다가 세워놓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5.18 희생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당국과 또 투쟁을 하면서 어렵게 5.18 희생자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에 다시 이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5.18 묘역으로 또 이장을 하면서 3번을
묘지를 옮기면서 결국은 5.18 희생자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내는 그런 외로운 투쟁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김종태 열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주민교회 청년회는 매년 김종태 열사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이면은 이 강단에 열사의 사진 영정을 올려놓고 그 앞에 국화꽃을 이제 바치면서 그 뜻을 기리는 행사를 하는데 교인 중에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야 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 미신 행위를 한다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한 번도 김종태 열사의 그런 추모 행사를 건너뛴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런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서 살아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만 가지고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남 지역에 시민운동이 전혀 시민운동 단체가 없을 때 1981년도에는 성남 YMCA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앞장서서 YMC 창립에 이제 참여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남 시민 모임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부부가 다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은 뭐 부부가 나가는 게 그냥 꼭 먹고 살기만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돈 벌어서 모아놓기 위해서 많이 다니지만 옛날엔 정말로 부부가 함께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 때 아이는 있지 직장은 나가야지. 그럴 때 우리는 타가소를 하루 종일 아이들을 봐주는 타가소를 열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타가소라고 하면요, 북한에서 운영하는 타가소를 떠올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빨갱이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다 트집을 잡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가소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제 선교원이라고, 교회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타가소를 운영을 하면서 성남에는 그 당시에 3군데 타가소가 있었습니다. 은행동에 하늘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타가소가 하나 있었고요. 상대원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분도 유아원이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3개 타가소 운영자들,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하고 함께 이 빈민운동 차원에서 우리는 이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시켜 나가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성남의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도 가장 많았었고, 그럴 때 이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또 어떤 의식의 어떤 변화를 위한 이제 조직들을 하는데 힘썼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 일용 노동 조합을 성남에서 정식으로 설립을 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전국에 이런 그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그 노조가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전국 건설 일용 노조 연맹을 결성해서 위원장까지 맡아서 지금도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이 모란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198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 도움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양 목사님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이제 열어서 왜 모란장을 폐쇄시키느냐, 그리고 모란장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냐 하는 것들을 이제 토론 끝에 모란장을 폐쇄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개를 잡아서 파는 것 등 비위생적인 모습들을 외국인 기자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면은 우리나라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란장을 폐쇄시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일 수도 있다. 왜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더 위선이 아니냐. 싸우자. 이렇게 해서 상인들을 조직하고 목사님은 이제 CBS 기독교 방송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모란장에 대한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방송을 해주시오. 해서 어떤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성남의 모란장에 대해서만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란장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생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그 방송에 나오느냐면요. 나는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장날만 되면 나는 성남 모란장으로 놀러 간다. 내 고향은 북한인데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나는 모란장에 가서 그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고 온다. 이제 이런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장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속 5일장인 모란장을 폐쇄시킬 수가 있느냐?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또 현장에서는 그 상인들하고 막 해서 그 공무원들, 그 경찰하고 시 공무원들이 한 절반씩은 다 나와서 이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을 때 몸으로 투쟁해서 싸우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려낸 게 싸움이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는데 한 4주 만에 완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저 모란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성남의 노점상들을 이제 조직을 해서 노점상 연합회도 만들고 그 공무원들이 무작위로 그 노점상들이 개 때려 잡듯이 와서 물건 빼앗아 가고 그리고 장사하던 사람 경찰에다가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가서 조서받고 벌금 내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던 시절에 그런 조직 노점상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우격다짐으로 단속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얘기 끝내야 되겠네. 벌써 시간이 다 갔네. 보면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그런 빈민 선교 활동을 하는 와중에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이제 부활이 돼서 처음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열띤 토론을 했었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토론들을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저를 빈민 운동하는 이상락을 지방자치제의 성남시의원 후보로 내보내자 하는 결의를 교회에서 해주셨고 또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결의를 해서 제가 차출돼서 시의원 출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선거를 5번을 출마를 했어요. 그때부터
시의원 출마 한 번 하고 도의원 3번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 1번 하고 5번 출마해서 5번 다 당선을 됐죠. 근데 시의원은 6개월밖에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이 행정 공무원 쪽하고 싸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눈에 보이는 게 많고. 그렇게 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서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시장하고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사월간지 말에다가 기고한 글을 이 사람들이 문제 삼아서 결국은 6개월 만에 제명을 시키고 시의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도 당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참여한 이유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무슨 일 있을 때 시에 가서 투쟁하고 경찰서 가서 투쟁을 해봐야 맨날 얻어맞고 희생만 당하는데 한 사람의 시의원이라도 만들어서 잘못된 제도,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조례가 곧 법입니다. 그래서 조례 하나라도 잘못된 거 고치고 필요한 조례는 만들기도 하고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저를 대표로 이제 시의회에 들여보냈는데 결국은 맨날 싸움만 하다가 이제 쫓겨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의원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역시 가난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급여를 주지를 않으니까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제가 도의원도 3번 했지만 3번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일을 해서 제가 또 한 가지 할 일이 늘어났던 게 뭐냐면은 지방의원들에게도 보수를 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전국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장관 만나러 다니고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각 정당의 대표들 만나서 막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면은 능력 있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괜히 동네에서 돈 있다고 떵떵거리고 이런 사람들, 졸부들이나 와서 판치는 그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서려면은 보수를 줘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도의원 그만둔 그때부터 보수를 주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의정생활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원에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무사, 회계사, 심지어 지금은 변호사까지도 지방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돼서 시행된 지가 한 30년이 됐습니다만은 많이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교회는 7, 80년대 공권력의 혹독한 탄압, 심지어는 성남 지역의 반공, 우익 세력들로부터도 이양 목사와 주민교회를 추방하라는 대모와 성명서 발표까지 있었으니 그러한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빈민선교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생명운동, 교육, 지역복지운동 등으로 승화하였다. 그 결과 민주화운동 세력들의 정치권 진출과 괄목할 만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민생협 또한 주민교회라는 작은 단위를 넘어서서 성남 지역과 이웃 용인시로 그 세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주민복지상담소, 한국참사랑복지회, 성남자활지원센터 설립, 운영과 해맞이학교, 주민공부방으로 시작된 교육복지사업은 복지관과 어린이집 운영, 전교조 지원, 교육감 선거 지원 등 주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주민신협은 40년의 역사를 지닌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무엇보다 신협운동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건전하게 발전시켜온 주민신협은 한국신협의 롤 모델이 되었다. 이는 주민교회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목할 것은 주민교회는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여 왔지만 그것들을
주민교회의 틀 안에 묶어두지 않고 지역사회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참여시키며 그들과 함께 과감하게 지역사회로 나가거나 확장시켜 왔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대응해 왔으며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때로는 오해와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교회가 걸어온 길이 옳았다고 평가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책임감 있고 분발한다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교회는 명실상부하게 참된 예수 공동체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다. 또한 특이할 만한 것은 주민교회는 평신도 교회를 표방하면서 80년대 격변기에는 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활동가를 발굴하여 활동했다는 점이다. 혹자는 주민교회 교인은 신앙심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은 우리와 신앙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민교회는 사회운동을 주도해 나가면서도 신앙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어느 시기보다도 80년대에는 거의 매일 새벽기도회를 가졌으며 매년마다 신앙강좌, 제자훈련,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개최하였고 매주 금요일에는 철야기도회를 가졌고 교회의 작은 기도실에서는 평상시에도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 중국 동포의 집을 운영하면서는 많을 때는 거의 1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회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교인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주변이 온통 쓰레기장으로 덮여 있었고 여기저기 가래침을 뱉어놓지 않나, 서로 싸움질을 하지 않나, 이런저런 사고나 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교회 창고에 20, 30구씩 쌓여 있을 정도이니 이게 무슨 교회냐며 불만을 갖고 있다가 교회를 떠난 교인들도 여러 명 있었으니 교인이 늘어났다가도 줄어드는 등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여기까지 왔다. 과연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이 됐단 말인가? 주민교회 청년노동자 김종태 열사가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분신 사망한 이후 주민교회는 청년의 주관으로 매년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교회의 50년은 성경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끝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민속 찬양과 기도를 만들어 민속악기를 연주하며 민속예배를 드리거나 우리들의 삶이나 역사를 담은 내용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표현해보는 주민연극제 같은 신앙의 행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어떤지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50년을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몸으로 행동하며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생산해냈던 것들, 즉 주민교회 표어, 공동체 헌장, 신앙고백서, 주민공동체 실천선언문 등을 한번 끄집어내서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은 없는지, 더 다듬어서 보완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전교인이 함께 소리내어 외쳐보거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이야기해왔던 생명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주민교회 50년 역사를 정리하는 지점에서 꼭 한번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공동체 마을을 이루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광주에 텃밭이 있는 주택을 사서 라쿰이라는 이름을 짓고 운영하기도 했으며 장건 최병주 장로님 가족은 아파트의 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실천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몇 분들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 공동체 탐방을 하고 오기도 하였고 그리고 교회를 재건축하기 전에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서 공동체 건설을 하자고 결의하고 준비한 적도 있었으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다시 이 자리에 재건축을 하게 된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나름 작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교회가 처음부터 공동체 건설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면 그 꿈은 이미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엄혹한 시대는 주민교회로 하여금 모여서 한가롭게 공동체나 만들고 있게끔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시대적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사실 주민교회는 운명적으로 시대적 예언자이면서 파수꾼이자 진군하는 전위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정신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생활을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꺼번에 전 교인이 함께 가기는 어려울 테니 할 수 있는 교인들 몇 가정이라도 먼저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공동체 마을 안에 예배당을 짓고 전 교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꿈꿔봅니다. 이러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주민께 50년의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형식은 보완할 것이 없는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도 사업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역사회에서 주민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래서 50년 후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상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내용들은 우리 주민교회 45년 교인 이상락이 직접 체험하고 고백한 신앙의 관점에서 정리해 본 내용으로서 발제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